안녕하십니까. 한국데이터진흥원 자격검정센터에서 분석 검정을 맡고 있는 황수민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데이터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타이틀로 저희 자격검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대상이 어떤 분이실까 잠깐 좀 궁금했었는데 거의 학생분들이신 것 같고 청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능한 발표자는 빠른 시간 내에 끝나는 발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좀 더 스피드를 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데이터진흥원 소개하고 자격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자격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시험 일정이라던가 또 이런 자격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격 검정에 대한 어떤 미래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잠깐 시사해 볼까 합니다. 저희 데이터진흥원 잠깐 소개드리면요.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 활용 증대 지원을 통해서 경제 사회 혁신에 기여하고자 1993년도에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데이터 전문 인력 교육을 진행을 했고 또 품질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공공정보의 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데이터 전문가 자격검정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는데요. 2009년부터 해서 저희 이제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였는데 두 번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비슷하게 바꿔서 크게 이슈는 없는데요.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으로 개칭을 했다가 2016년에 한국 데이터진흥원으로 다시 바꾸게 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조금 이슈화 되면서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소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 이제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지원 사업 추진하고 데이터 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 5개실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들을 유동적으로 진행하면서 국가의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견인하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대, 저희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자면 분석, 개발, 설계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자격 시험은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의 이해와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의 분석 기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시각화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이 높은 자격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까 전에도 분석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개발 분야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부분으로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SQL 자격 시험인데요. 데이터를 조작하고 추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SQL을 작성하고 또 SQL을 내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나 응용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최적화, 또 이러한 성능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체의 설계와 구현하는 등의 직무와 연관이 높은 자격입니다. 그리고 설계는 아까 윤현집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요.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을 위해서 전사 아키텍처와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요건 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을 주로 수행하는 직무와 연관이 높은 자격입니다. 저희 분석이나 개발, 설계는 각각 시험을 두 가지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정말 따기 힘든 그런 자격 시험이 있고 전문가에 준한다 해서 준전문가 수준의 시험이 있는데 보통 이제 대학생들, 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따서 취업에 많이 도움되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DP라고 저희가 이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석은 ADP와 ADSP가 있고요.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작년 2017년까지 9회, 15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행부터 해서 연간 한 430명 정도 ADP 전문가가 응시를 한다면 ADSP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000명 정도까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SQL 같은 경우에서도 전문가를 SQLP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거기서는 준전문가라고 하지 않고 개발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SQLD라고 해서 개발자,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2011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총 27회 시행을 했고요. 연간 400명 SQLP가 응시를 하고 있고
연간 한 5,500명 정도 개발자가 응시하고 있습니다. 좀 잘려 있나요? DAP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진짜 아까 강조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 시험이 2006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8회 시행을 했고요. 조금 다르게 5가지 자격 시험과는 다르게 DASP는 공인 자격이 아니라 민간 자격입니다. 그래서 공인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제 2006년에 같이 시행을 하면서 연간 한 750명.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좀 적은데 그만큼 따기 힘들어서 응시를 조금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격 현황을 이제 2006년부터 좀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2006년에 저희가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라는 자격 시험으로 처음 이제 시행하면서 데이터 자격 검정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600명, 처음에도 600명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공인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냥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분야에서 최고 기술급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자격을 수요를 하는 집단도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도 쭉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아주 유명한 직종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좀 없는데, 직종은 아니라 자격 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 분야 자체는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2011년도에 SQL 전문가를 개발해서 진행하면서 처음은 한 1000명 정도 수준으로, 연간 1000명 정도 수준으로 실행을 했었어요. 근데 꾸준한 수요 증가를 하면서 한 연평균 34.6%에서 고공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0명 정도 해서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를 했었고요. 2014년도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준전문가가 이제 자격 검정으로 신규 시행됐습니다. 이 시험 역시 처음에는 연간 한 1,800명 정도 수준으로 실행을 했었는데 빅데이터가 이제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 키워드다,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되면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좀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져 지금 현재는 연간 한 6,000명, 5,00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최근에 좀 이슈화됐던 자격 검정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냐부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분석의 자격 검정이 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2011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서 미국에서 조금 관심을 가졌다가 2012년 한국에서 빅데이터 이게 뭐지? 라고 약간 존재를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혁신기업에서 아시다시피 감기, 독감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서서히 이제 그 가치를 알아채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도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은 빅데이터 도입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해오면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걸 감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개발을 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13년도에 그 개발 학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격검정 개발을 완료하고 NCS 직무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 4년차 진행 중이고 시행한 지 1년 만에 저희가 공인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인에서 신규 공인을 받는 것까지 정말 미래부에서는 최초로 저희 한 군데만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자랑이고요. 국가의 관심이 좀 구조됐던 2014년도에 데이터 분석 자격 검정이 조금 시대를 잘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미래 성장 동력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 관련된 어떤 빅데이터를 화두로 한 국가 정책의 보물투시씩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하면서 자격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 자격 시험이 좀 국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 부처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슬슬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나갔는데요. 자격증이 분야별로 그거 약간 좀 세분화한 자격증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공인이 된 이후로
다른 유사 이제 자격증이 공인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부처에서 좀 많이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 시험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가, 과목은 어떤 시험이 있는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분석 각각 말씀드렸듯이 각 시험은 두 계급의, 두 등급의 그 종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실기가 나눠져 있고요. 객관식과 서술식 문제가 섞여 있고 이제 각각 진행이 되는데 필기에 합격하신 분들이 실기를 시험 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응시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이라던가 그런 상세한 부분은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희 시험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 준전문가는 조금 어려운 전문가에서 조금 어려운 과목을 제외하고 데이터 이해라던가 분석 기획, 분석만 이렇게 시험을 보고 객관식과 단답식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SQL 전문가 개발자도 과목은 조금 일부 중복이 되고요. 어려운 과목을 빼서 3과목, 2과목 진행을 하고 있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실기 나눠서 필답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별도의 어떤 실기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시험에서 2가지를 같이 치게 됩니다.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라던가 준전문가도 역시 과목이 조금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6과목과 4과목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도 필기와 실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8년도 데이터 자격검정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각 시험당 4회차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3, 6, 9, 12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조금 정확한 날짜는 그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DP 같은 경우에 실기가 포함된 일정이고요. 지금 제가 DB가이드넷이라고 해서 저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자격시험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전문가 자격 검정을 어디서 활용하는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재밌었던 일례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저희가 많이 들고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데이터 분석 자격을 따라라고 아직 지시를 내려셔가지고 단체 응시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에서 47명이 획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관에서의 기관장에 의한 지시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그런 데이터 자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가점을 주근다거나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필수 요건으로 응시 조건으로 이렇게 박아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빅데이터 시각화 비슷하게 좀 꾸며왔는데요.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SQL이라던가 DA 같은 부분도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활용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거나 해외에서 활용한다는 우리의 자격증을 어디서 인정해 두냐라는 부분은 저희한테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 데이터직을 신설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이 보도는 이 데이터직의 신설이라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데이터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겠다. 게다가 혁신성장의 신형 원료로 꼽히는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이고요. 또한 채용 부분에 취업 부분으로 본다면 공무원 임용령 등에 관련해서 법령을 정비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 신설이라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을 데이터 전문가 자격 시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되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좀 날개를 달았다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데 그간 데이터 분석 시험이라던가 SQL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에서 굉장히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해외 진출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이제 발판 삼아서 해외에 진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저희의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데이터직의 신설, 이러한 약간 그런 좋은 그런 기회들은 저희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데이터 자격을 취득해서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전문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Q&A 하실 때 다 회사에서 오시는 분들만 Q&A를 해주실 거라서 자격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K데이터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전화에 물어봐도 아무도 화내지 않아요.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네, 그 자격증, 준전문가 자격증이나 전문가 자격증 네네. 공부하면서 갭이 엄청 크다고 느꼈는데 네. 그 혹시 뭐 중간에 뭐 단계를 하나 따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자격증이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가 전문가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문가는 너무 이제 폭이 좁다라는 것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되고 이제 하려면 사실상 대학생 위주의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준전문가라는 등급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 어떤 갭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거죠? 여러분들이 글로 가야 되겠다라는 아마 그 스타트가 아마 준전문가 자격증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허들이 높지 않더라고요, 준전문가 자격증. 한번 맛보는데 도움이 되실 분 없으세요? 자격증 관련된 문의는 그럼 네, 잠시만요. 마지막에 해외 진출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격증을 해외에서도 네네. 쓰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외국에서 이렇게 일단 일종에는 뭐 중국에 좀 예를 들면은 중국에도 데이터 분석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번역을 해서 같은 자격을 동일한 자격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내 자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왜 해외에도 나가겠다, 해외에서도 시험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럼 국내 자격증을 해외에 가지고 가게 되면 해외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아까 전에 응시생 수가 나왔는데 그럼 합격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합격률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준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전문가 같은 경우에 거의 희박하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이쪽.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는 데이터 아키텍트 그 전문 컨설턴트 그룹이잖아요. 회사가 그냥 가끔씩 떨어지네요. 그만큼 어려워요. 또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없으세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네. 질문. SQL 자격증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알고 싶어요. 프로그램이요? SQL을 쓰죠. SQL 쓰죠. 제가 제 소개를 말씀드렸듯이 저는 분석 담당이어가지고요. 제가 예,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자격증 아시다시피 SQL은 DB한테 말 거는 언어잖아요. 뭐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없으시면 자격증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저희가 이제 각각 기업의 채용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승민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운데 또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정말 열정이 뛰어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 취업 자체가 되게 힘들고 사회적으로 이슈이기도 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그 회사 저희가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뭐 자세하게 저희 쪽의 걸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많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는 개괄적으로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뭐 회사 자랑하러 저희가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저희 사업 영역이고요. 지금 크게 보면 저희가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솔루션, 톡, 광고 플랫폼 네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씩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핀테크는 이제 조금 페이코 쓰시나요? 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페이코 아시나요? 그러면 다 모른다고 하셨어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쪽 삼성페이 많이 쓰셨고 페이코가 어찌됐든 지금 페이 시장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아시다시피 저희가 플랫폼이 따로 없어요. 네이버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는 거고 카카오와 그리고 삼성은 또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전혀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페이 시장에서 지금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페이코고요. 지금 온 오프라인 여러 가지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으면서 회사에서도 조금 주력으로 생각하는 분야고요.
그 페이코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페이코라는 사업 하나만 가지고 매출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어차피 그 수수료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 증대를 시킨다기보다는 결국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건데 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사용자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패턴을 토대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 사실 그것만큼 대단한 큰 소비자들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크고요.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저희가 가장 잘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 대부분 요즘 특히나 뭐 RPG나 MMO 쪽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그 캐주얼 장르 쪽 게임 위주랑 그리고 예전부터 해왔던 고스트 오브 포커류 저희는 이제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쪽 게임으로 1999년부터 해왔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나름의 노하우와 기술력들 그리고 데이터들이 쌓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원래 네이버랑 같이 있던 NHN이라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2013년 8월에 분사하면서 분사 후에 코미코 웹툰 서비스고요. 그리고 티켓링크, 벅스 등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유한 회사들을 투자 인수하면서 각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 게임 쪽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서 글로벌 원빌드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게임들이 글로벌로 동시 출시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요즘은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저희가 14년 이때부터 계속 글로벌 원빌드로 해서 아마 저희가 처음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스트 오브 포커 이쪽이고요. 그리고 코미코라는 웹툰 서비스입니다. 아마 코미코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대부분 뭐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 위주로 보실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에 런칭하고 지금은 동남아권, 뭐 중국, 대만 이쪽에서 조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벅스, 뭐 티켓링크 좀 아실 거고요. 클라우드 솔루션은 이제 개발을 대부분 여기 좀 하시는 분들일 거니까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거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그 토스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그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토스트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조금 편리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줘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 거만 쓸 수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그 토스트 클라우드에서 되게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 하나하나 모든 서비스들을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토스트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또 다양한 데이터들 뭐 가공해서 통계치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토스캠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유일한 하드웨어 제품일 것 같아요. 그 실제 그 CCTV이고요. 근데 뭐 말을 붙인 건 저희가 실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거고 똑똑한 CCTV 얘기를 많이 하는데 B2C 모델은 좀 없고요. B2B 모델로 해서 실제 이제 그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아르바이트 인력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실제 근태 관리나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을 좀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C1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가 아시겠지만 네이버 각이잖아요. 춘천에 있었을 때. 그 네이버 각을 만들었던 주요 멤버들이 또 저희 회사로 그때 분할을 하면서 이동을 같이 하셨고, 그때 그 인력들이 주축이 돼서 도심 속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뭐 KT나 이런 통신사를 제외하고 IT 기업 중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진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또 영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TCC1이라고 지은 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고요. 지금도 또 아마 2 만드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광고 쪽은 저희 자회사에서 담당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페이커 관련된 데이터들을 정보를 추출을 하면 그게 이제 사업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를 결국 또 광고에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게임 사용자 유저 패턴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광고 쪽은 저희 NHN 에이스라는 법인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여러 가지 또 모바일 앱들이 있고요. 그 실제 그 이런 앞에 내용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들이. 근데
물론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씩 뭐 손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 회사만의 비전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영역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회사를 합병 인수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우리 회사 사업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이후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지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NHN이라는 합병을 해서 네이버와 함께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 분할을 해서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따로 있고요. 지금 완전 이제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는 그대로 다 쓰고 있고요. 실제 아마 지금 인원은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 해외까지 포함해서 4,000명 조금 넘는 인력이고요. 이 중에서 실제 개발자라고 불리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함하겠지만 주로 저희는 웹 개발이나 앱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체 개발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 인력의 절반 정도.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회사는 기술이 기반이 되고 개발자가 중심이 되는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꾸준히 뭐 매출도 성장하고 올해 아마 1조 넘을, 작년 1조 넘을 거라고 하던데요.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보시는 계열사는 주요 계열사만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다 담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계열사들이 있고, 뭐 게임 관련된 회사,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했던 전자상거래, NHN V2는 저희 1300K 그런 쇼핑몰 같은 것도 따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보안 쪽, 결제 광고, 기타 투자 기업 등 여러 가지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는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권 이렇게 진출을 해 있고요. 네, 이거 그냥 외관인데요. 그래서 자랑할 게 저희는 건물밖에 없어서 이렇게 뭐 로비, 각 층마다 세미나실, 회사 자체 운영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 식당, 뭐 카페 뭐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외관이나 이런 환경들을 자랑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IT 회사들이 좋아서. 근데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또 공간이나 여러 가지 복지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고요. 채용 쪽은 저희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NH 엔터테인먼트 채용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건데, 저희가 어제 마침 또 회의를 해봤는데 공고 지금 올라간 게 50몇 개더라고요. 근데 그 공고마다 많이 뽑지는 않아요. 저희가 대부분 다 경력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련된 쪽도 한 3-4군데 더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개요? 네, 7개 뽑고 있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력 위주입니다. 근데 뭐 경력 위주라고 하더라도 신입이나 석사, 뭐 박사 학위만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저희 전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어렵고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력이 어떻다, 경력이 어떻다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요. 모든 저희 기술 테스트 전형 과정만 거쳐서 합격을 하시면 무조건 입사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합격률이 낮은 편이에요. 눈높이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공채는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작년에 뽑았던 친구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뽑을 때는 저희는 그냥 개발자 전체를 뽑아요. 왜냐하면 주니어급 인력들을 본인 스스로가 나는 뭐 앱 전문가야, 데이터 전문가야, 보안 전문가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최소한 인프라, 보안 이렇게만 뽑고 뽑힌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교육을 저희가 한 3달 동안 하고 있어서 3달 교육하면서 본인의 희망과 회사에서 봤을 때 어디가 맞겠다 싶은 대로 부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입사했던 친구들 데이터 쪽 가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준비했던 것들이나 충분히 어필하시면은 뭐 원하시는 부서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도움드린 걸 말씀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앵커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는 것들을 참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IT 회사에 오시려면은 다 비슷하겠지만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습득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실제 저희 어떤 전형 과정들은 그냥 해외 논문을 읽어오시라고 하고 그 논문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세요.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저보다 어떤 데이터 관련된 논문들이 있고 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찾아보시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가 어떤지 살펴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한 3, 4년 전부터 해서 저희가 개발 쪽에 한참 붐이 일어났던 게 딥러닝이랑 데이터 분석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하면 너도나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딥러닝을 해봤다. 내가 데이터 뭘 해봤다. 근데 제가 디테일하게 우리 회사에 계신 전문가들이 기술 면접을 하게 되면 다 껍데기예요. 사실 대부분 다. 예, 그런 게 너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시고 싶다면은 제대로 하셔서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맞춰도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는 없나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회사가 데이터 전문가들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그 데이터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얘기한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HN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당장 궁금하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좀 한번 손 들어서 막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없으면 일단 일단 이따가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생각해 보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은 트랙소프트의 공연수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 느끼실 테지만 이 행사를 기획한 놈이 저요. 기획한 놈이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들만 지금 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게 눈높이의 딱 그 기준이 되실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는 사실은 쉽거든요. 일단은 제일 위에다가 눈높이를 좀 올려놓고 점점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도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상황이고 카카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뭐 딥러닝이라든지 AI 관련된 거 한 줄 정도 이렇게 묻혀놓으면 무조건 면접은 다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신축 면접에서 차라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그거 관심 많은 친구들을 내부에서 직무 교육을 시킨다. 이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수 있으면 먼저 들어가서 그런 직무들을 같이 스터디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NC소프트라든가 넥슨 다 똑같습니다. 지금 부서가 새로 생겼어요. 딱 NC소프트는 사장님 와이프님이 예전 유명하셨던 그 SK 윤동희 부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분 직할로 AI 팀이 아예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지금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 건 맞습니다. 맞나요? 네. 다음은 팀엑소프트입니다. 팀장님 또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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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홍영석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팀엑스란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 뭐 진행하시는 분 말고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뭐 이름은 아는데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죠? 이름은 그냥 들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학생분들이신가요 보통? 그럼 주로 전산 계열 아니면은 공대, 인문계? 인문계 있습니까? 인문계?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섞여 있죠? 예. 자, 스타트는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오케이. 예. 자, 먼저 이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어 갖고 제가 보통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많이 가는데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 20분이어서 제가 말을 확 줄이고 동영상으로 5분 만에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틀어야죠. 네. 틀게요. 사운드.
아이고, 뭐 하셨어요, 지금? 네, 네. 스피커가 어디 있는 걸까? 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역사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불신과 편견을 깨고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 그때마다 나 있었어. 티넥스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도전과 혁신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과 근속으로 뭉친 힘, 알았어? 소프트웨어 강국을 이끌어갈 인지 티넥스, 티믹스에 사실 너무 많으니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입니다. 자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티넥스. 대한민국의 대중을 통해서부터 모바일, 항공, 기차의 이동까지 티넥스는 우리의 생활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해외 인수기업들, 2.8미리어 보험사들이 티넥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높은 năng lực 개발, 오직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승부한 티넥스. 데뷔 제품 제우스와 티맵을 통해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 차세대 리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티넥스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18개국의 법인을 설립, 명실상부한 글로벌 IT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대 IT 기업인 인스코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본고장인 미국을 비롯하여 신규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도 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기업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very day we focus on making our brand bigger and better, and we have some great plans for really turning T-Mapsoft into a brand name that everyone recognizes. So our global business today is doing great. We're growing year over year. We're expanding into new countries. My goal is for us to be a top 5 software company in the near future.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티넥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소프트웨어 기술을 리드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지난 시간들. 그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최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양한 목적의 힘으로 직원의 행복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최고를 위한 최선의 환경. 이렇게 티넥스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적이잖아. 새로운 IT 미래를 열어가는 티넥스. 우리 기술력의 대단체 티넥스 원스와 티넥스 클라우드가 또 한 번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티넥스. 열정과 미래 비전을 답하고 티넥스는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티넥스의 도전, 세계 IT의 미래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네. 끝났다.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
이걸로 하면 됩니까? PPT는? 네, 아까 띄웠어. 우리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에러 테크놀로지. 네, 끝났습니다. 잘 들리셨나요? 네, 여기는 잘 들리셨죠? 저 뒤는 잘 들려요. 아, 예. 더 이상 소개할 게 없네요. 예. 저희 팀엑스는 뭐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 중에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3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OS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미들웨어 이런 분야를 하고 있고 이제 제일 오래된 팀엑스 소프트는 이제 주로 미들웨어 그리고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이런 제품 중심으로 하고 있고 팀엑스 데이터라는 회사가 이제 RDBMS나 요즘 시대에 맞는 DB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 팀엑스 코어라는 회사에서 OS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거의 이제 소프트랑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뭐 이아스 분야라든지 파스 분야라든지 사스 분야 이런 각 분야의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데이터베이스죠. 전공자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꼭 굴려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 장표는 유치하죠? 좀 그림이. 이거는 저희가 그 가족 초청잔치라고 해서 우리 팀엑스 직원분들의 어린 애들 불러가지고 회사 소개할 때 만들었던 장표를 그냥 조금만 갖다 응용했습니다. 지금 분당의 미금역 쪽에 팀엑스 타워라고 17층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모자라서 이제 순회동 쪽에도 한 4개 층 정도 어느 빌딩도 사용하고 있고 기술 조직은 이번에 이제 서울의 선릉 쪽에 새로 또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좀 3군데에서 지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왔다 간 NHN 엔터테인먼트는 저도 거기 식당만 구경 가봤는데 저희 식당이 한 5배 되더라고요. 아유, 엄청나요. 우리 창업하신 분이고요. 야간 상고를 나오셔서 이제 뭐 은행에서 한 10년 동안 넘게 다니시다가 미국 가서 전산을 공부하고 38살에 국내로 오셔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도 되시고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를 개척을 해갖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꿋꿋하게 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 부분은 아까 뭐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기본 목표는 오버 더 미러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라클은 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M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고요. I는 IBM, 라클은 뭐죠? 오라클. 그래서 저희가 세계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탑 3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년에 한 80조 하고 오라클하고 IBM이 한 40조 정도 될 거예요. 40조 정도 하고 있고 팀엑스는 그거의 몇백 분의 1인 1000억 그 정도 하는 규모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그 회사들의 독점을 전 세계적인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메인프레임 여기 나오는 메인프레임 리호스팅이라는 오픈 프레임의 솔루션인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점을 깨려면 뭘 해야 되죠? OS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는 못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은 이제 지금 서버도 유닉스 환경이고 지금 모바일도 대부분 다 유닉스 환경의 OS예요. iOS도 그렇고. 근데 유독 PC만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 사용자들 그리고 개발자들이 모두 다 이중으로 사용하고 개발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아무도 MS의 아성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표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C 환경도 유닉스에서 돌아가는 OS를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전산 환경이 유닉스 기반에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OS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IBM은 메인프레임이라는 서버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뭘 하냐면 메인프레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유닉스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솔루션이 있으면 많은 기업들이 그냥 유닉스를 사용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싸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10여 년 전에
뭐 삼성이나 LG 이런 고객분들이 우리 회사한테 이것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있냐? 그래갖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오픈프레임이라는 솔루션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메인프레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프로그램 랭귀지는 코볼이라는 랭귀지로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유닉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C로 컴파일 시켜서 그냥 일반 유저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신문에서 뭐 티맥스가 IBM을 밀어냈다.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에서 점 하나를 했을 뿐인데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숫자를 가지고 밀어냈다가 아니라 이제는 IBM이 독점을 하는 서버를 메인프레임으로 독점하는 시대를 마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독점을 깼다는 거고, 오라클이 독점을 뭘 하죠? RDBMS 분야에서 기가 막히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하는 이유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RAC라는 기가 막힌 기능이 있어서, 여기 DB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서버들이 뭐 2개가 있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2개가 같이 돌아가죠. 액티브 기능을 제공한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오라클을 제외한 DB들은 액티브하고 스탠바이 기능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중요한 금융 시스템들은 다 오라클의 RAC 기능이 들어간 DB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50% 이상.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독점을 깨려면 뭘 해야 돼요? 그 기능을 완성시켜야 되겠죠. RDBMS를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그 기능까지 완성시킨 회사가 전 세계의 2번째 회사가 있어요. 그게 티맥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베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내에서 주로 많이 팔고 있고, 해외에서도 뭐 미국이나 인도, 유럽, 요즘 이런 곳에 여기저기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와스 분야에서 오라클하고 IBM을 제치고 국내 시장이긴 하지만 10수년째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DB를 뭐 많은 기업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홍보 자료고, 저희가 뭐 OS라든지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리호스팅 모니터링 시스템, 뭐 요즘 RDBMS, CDC, 빅데이터 솔루션, 기타 등등, 클라우드는 이아스, 파스, 사스, 이렇게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의 모든 중요한 솔루션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거 설명하면 1시간 걸리고 저는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맥스 데이 2016년에 저희가 4월에 OS를 제품 발표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닉스 기반의 OS를 만들고 있다. 이걸 제품 발표를 했고, 시연을 하기도 했고, 지금 뭐 저희 빌딩에 티맥스 타워에 오면 로비에 누구든 언제든지 우리 O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3대 정도가 항상 데모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고요. OS 또 개발했고, 뭐 그때 이제 이어서 클라우드도 이제 제품 발표를 해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해외 법인은 총 18개까지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아도 다행인 그런 정도죠. 하지만 뭐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의 100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1몇 %밖에 안 돼요. 미국 쪽에 북미 시장이 한 50% 되고, 나머지가 이제 뭐 일본, 중국, 유럽, 기타 등등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 거점을 마련해서 계속 매출을 높여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이거 색깔도 비슷한 거 맞춰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 대해서 그냥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동호회 뭐 많은 기업들을 하고 있듯이 많은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고, 뭐 연구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다 개인들, 신입이 들어와도 자기가 방이 있어요. 그래서 1명 아니면 2명이 한 룸을 쓰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해주는 이유는 뭐 별거 아니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연구 똑바로 해라라. 그러지 않으면은 연구가 제대로 안 되면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영업도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기술 지원도 맨날 욕만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은 하여간 집이 멀면은 근처에 아파트 막 다 집 얻어주고 좋게 표현한 거예요. 한 방에 2명씩 써서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각 층마다 막 수면실도 있어요. 그 걸어서 10분 가는 거리도 귀찮으면 그냥 그 층에서 자라.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떠들지도 말고 그냥 하여간 집중해서 연구만 해라.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어려워요.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갖고 있고, 뭐 이거 똑같은 얘기고, 건물의 한 개층의 절반이 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쫙 우리 창가에 한쪽 줄로 쫙 있죠. 그렇게 갖추고 있고, 뭐 심지어 사우나실도 있어요. 야외 코트라든지 마사지실. 요즘은 마사지실이 있는 데가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뭐 안랩도 하는 것 같고 몇 군데에서 이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연구원들에게 주어지는 사택. 대낮에 연구원이 연구 안 하고 왜 여기가 있을까요? 그냥 홍보용으로 사진 찍느라고 잠깐 간 것 뿐입니다. 괜히 커튼도 내려보기도 하고 대낮에 혼한데 무슨 TV를 보고 있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복지제도 그냥 많아 보이려고 하여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예정도 많아요. 아직 안 한다는 얘기죠. 돈 더 많이 벌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많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복리후생이라는 거는, 복지라는 거는 이제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연봉, 뭐 인센티브, 복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철학이 이제 파운더께서 재벌이라는 개념을 우리 회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형제분들 외에는 당신이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당신 지분은 나중에 그냥 티맥스 재단으로 가고 그냥 주인이 뭐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나라 사회가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회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게 더 실현이 빨리 되는데 아직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서 꿈은 좋지만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죠.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 NH 엔터테인먼트 하는 식당 우리 다 똑같은 식당 메뉴 똑같은 거 먹고 있어요. 그거 뭐 별거 없어요 거기도. 아까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카페도 있고 티토랑 레스토랑의 준말이에요. 티토랑. 그 다음에 편의점이 있는데 이름은 티가게. 우리는 토종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영어를 쓰더라도 토속적인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용어들을 좀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런 데 많죠. 뭐 이렇게 포켓볼 이렇게 칠 수 있는 정도는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은 것 같죠. 실제로들 쳐요. 많이들 치고 그래요. 자유롭게. 그리고 어린이집 이제 워낙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새로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법적인 요건하고는 상관없이 어린이집도 2년 전부터 아예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DB 쪽이라서 저희 쪽에 회사에 이제 티맥스 데이터에 DB 관련된 조직은 뭐 그냥 뻔합니다. 연구원, RDBMS 뭐 기타 등등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품을 컨설팅 해주는 분들 또 제품이 팔리고 나면은 고객사에 가서 기술 지원하는 분들 뭐 그 정도예요. 뭐 우리가 SI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DBA가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가요? 요즘은 그런 분야가 이제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기보다는 지금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는 뭐 솔루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뭐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은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데 지금 올해만 해도 1, 2월에 한 60명 정도가 데이터 쪽에 DB
연구원만 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술 지원도 몇 명이 있고, 연구원은 그래서 이 다음에는 한 4월 이후에 주로 코스모스 졸업하는 분들 대상으로 4월 이후부터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기술 지원은 공채를 했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 뭐 미들웨어, DB,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인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해외에서도 이제 뭐 제품이 팔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오픈프레임이라는 솔루션들, 기타 등등 많은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이 또 계속 필요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신입 공채 공고를 다시 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 신입 또는 뭐 경력이 몇 년 있는 정도 이런 분들이 지원하시면 또 이제 저희가 적극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 회사는 경력 위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경력은 거듭떠보지도 않아요. 경력은 안 보고 거의 그 토종 기업이고 정부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우리는 악착같이 신입만 뽑습니다. 거의 경력은 한 영업하는 분들, 영업이 신입만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영업 쪽은 경력을 좀 뽑는데 그 외의 직무는 대부분 90% 이상을 다 신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 얼마든지 지원하시면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연구원은 원래 연중 상시로 하다가 요즘은 좀 시기를 나눠서 하고 있고, 여기 글로벌 및 국내 신입 기술 공채라고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이거는 뭐 인재상인데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설명도 1시간 걸려요. 그래서 패스. 2020년에 글로벌 탑5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 비전은 크게 가지고 해야죠. 탑5가 되려고 하면 지금의 몇 배를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 탑4까지가 거의 한 아까 1등이 80조, 2, 3등이 한 3, 40조 했는데 4등 정도만 해도 한 10조, 20조 정도 돼요. 5등을 하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10조, 20조 정도는 해야 뭐 이렇게 리스트에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1000억인데 일단 100배 정도는 이상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년이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을 기다릴 테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대박인데. 대충 끝내기는 처음이에요. 다 이해되셨죠? 설명을 워낙 잘하니까. 이따가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티맥스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티맥스의 이야기는 시장에 나오면 티맥스 출신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은 되어 있겠구나라는 이 깔리는 게 있어요. 티맥스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다라는 거는 한국에서 가장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빡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라는 제가 얘기인지. 한국어만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네. 박수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한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가 이정호 차장님 여러분들 큰 박수로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호입니다. 지난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에 제가 여기 와서 그때 제가 미국에 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나고 왔던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혹시 오셨던 분 있으신가요? 그래요. 그때 얘기를 그때는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게 왜 한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전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포커싱은 뭐였냐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야기는 오늘 제가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모시고 온 두 분이 발표를 할 건데 여러분 다 젊기 때문에 늑수구리한 제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젊은 피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한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올드한 느낌 들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래서 또 맞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마음 상처받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좀 탈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한전이 그 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엄청 나오고 지금 새로운 물결의 거의 한 40%가 30대 중반입니다.
엄청 젊은 조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젊은 친구들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처럼 두 분이 발표를 하고 만약 질문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 제가 받더라도 오늘은 두 분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발표를 하실 때 같이 이거는 마이크 혹시 무선으로 쓰실 건가요? 네, 무선. 그럼 이거 일단 쓰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은 피 이채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다력공사 인사처 채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제가 모시고 이제 차장님은 저한테 외주를 주셨고 저는 같이 또 외주를 맡긴 어떻게 보면 IT 제품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제 동기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랑 제 동기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인재채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과생이라서 인사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이제 제가 모시고 온 요 박진영 대리님은 이제 딱 보기에는 최시원 닮았죠. 최시원 네. 잠깐 와보세요, 제 대리님. 동기예요. 최시원 닮은 걸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실수하는데 제가 친해지려고 했던 동기인데. 결국에는 저랑 같이 나주 본사에서 ICT 융합처에서 지금 융합기획처, 융합전략실에서 빅데이터 담당하고 있는 대리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채용 절차나 어떤 한전에 대한 소개를 맡을 거고 이 친구는 직군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영 대리님 잠깐 한마디 하실래요? 네. 소개 좀. 네, 그걸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융합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이제 시간 짧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온 어느 회사보다 저희 회사가 오래된 회사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셨을 텐데요. 13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다른 회사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역사 전통 있고 또 대한민국 공기업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대한민국 대표냐 그게 아니라 수치들이 대한민국 대표임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아까 티맥스 몇 조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60조에서 국내 2위였고요. 자산 규모 국내 3위, 임직원수 국내 3위. 그리고 2016년 말에는 포브스지라는 미국의 그 경제 잡지죠. 거기서 전력회사로서는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2위였습니다. 2016년에는 1위, 2017년에는 2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국내 전력 산업 구조인데요. 이제 한전이 전기를 발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발전 자회사라는 남동발전, 서부발전 이런 데서 전기를 발전시키면 그 전기를 전력 거래소에서 사요. 그 전력 거래소에서 산 전기를 저희 자산인 손전선로와 변전소, 배전선로와 그리고 고객들한테까지 수송해서 판매하는 게 저희의 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 전기를 팔아서 만드는 수익이다 해서 전기 판매 수익이라고 부르는 전력 산업의 구조고요. 저희의 그룹사는 이렇게 7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발전회사가 있는데 저희 이제 남동발전, 중발전 이런 데는 100% 지분 소유입니다. 그럼 전기를 국내에서만 파냐? 물론 해외에서도 팔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는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 24개국에서 36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좌표로 찍은 요 나라들이 저희 회사의 해외 사업을 이제 그 현지에서 유기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지사와 해외 법인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8개 지사와 16개 법인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 하고 계시는 줄 아셨나요, 혹시? 모르셨죠? 저도 한전에 와서 이렇게 많은 해외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전 면접을 보실 때 해외 사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면접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 이 친구 되게 잘 알고 있군 하시겠죠. 이제 현재는 이런 전력 수급 안정 및 전력 공급 중심의 서비스라면 이제 한전은 ICT 융합 전력망과 이제 기존의 저희의 그런 뭐 기반 있잖아요. 전력 기반을 융합해서 스마트 그리드 기반의 에너지 서비스 회사로 도약하고자 하는 게 저희 한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4.0이라는 말을 하듯이 저희는 내부적으로 캡코 4.0 이란 용어를 쓰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캡코 4.0에 동참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캡코 4.0이 도대체 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작은 그 인사이트에서 출발했어요. 한전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뭘까요? 전봇대죠. 전봇대. 사실은 전주라는 용어가 맞는데 전봇대가 국내에 900만 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전기를 수송하는 데 쓰였던 전봇대가 사실은 빅데이터 저장소였던 거예요. 무심코 지나쳤던 전봇대가 빅데이터 저장소라는 그 생각이 캡코 4.0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임직원 수. 한 다리만 걸치면 다 한전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삼촌, 옆집 아저씨의 친구 다 한전 다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이런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전국 전주수 이런 것만 봐도 빅데이터랑 너무 이미지가 겹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인사이트를 시작한 게 캡코 4.0이고 그거를 조금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여러분들께서 와닿으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 기존에 갖고 있던 한전의 이미지와 좀 다른 어떤 형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펼쳐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실 한전은 기존의 저희의 업이었던 전력 서비스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펼쳐주실 ICT 기술을 융합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진영 대리님께서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박진영 대리님께서 캡코 4.0의 청사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최시 의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마냥 잘생겼다고 말해줘서 좋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캡코의 이제 4.0 이게 과연 어떠한 이제 필요성이 있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도약기,
성장기, 그다음에 대전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캡코 전용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XEMS라고 하는데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제 송전선로에 대한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이제 이전에는 그냥 이제 전기가 잘 흐르면 됐었는데 이제 계측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이고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캡CIT라는 이제 선로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좀 용량을 확충해가지고 더 늘어난 데이터에도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다음에 AMI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드밴스드 미터링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여러분이 이제 쓰는 계량기 있잖아요. 전력 사용하시는 계량기. 현재는 이제 고압 계량기에만 이제 구축이 다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2018년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정 이제 있는 계량기에도 이제 계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도약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단순히 전력값만 계측하는 센서가 아니라 뭐 온습도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 센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IoT 센서들이 통신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압전 효과, 광전 효과, 열전 효과, RF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습득해서 센서를 이제 더 많이 부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IoT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한전이 가진 배전과 송전의 이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뭐 변압기나 이제 선로 정전이 나잖아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AI 이제 딥러닝 엔진을 이용해서 이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재 송전 선로를 이제 드론으로 일부분은 이제 관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제어를 하고 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대전환기에는 AI 기반 이제 신서비스 이제 여러분 뭐 스마트 홈은 이제 워낙에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챗봇이 있겠는데요. 한전은 지금 법률 분석, 법률 자문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챗봇을 도입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데이터를 이제 계측을 한 거를 한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장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나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IoT를 활용해서 이제 뭐 스마트 센서랑 블록체인 그리고 뭐 드론의 전력 분야 활용 이제 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드론이 이제 함부로 해킹당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안티 드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AR, VR로 해가지고 재난 대응 훈련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 아니 괜찮습니다. 과연 한전 내에 IT 직구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몇 명이나 있을까? 아까 2만 명 넘는 직원이 한전 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IT 직구 분들은 몇 명 있을까? 그러니까 송배전 직구는 전기 전공하신 분들 말고 IT 전공하신 분들 몇 명 있을까? 혹시 4,000명. 100여 명. 네. 이분은 좀 사돈의 8촌이 한전 직원인 것 같고 이분이 맞아요. 몇 명 안 돼요. 되게 조금밖에 안 되죠 생각보다. 매해 말이라는 거는 퇴직 인원을 마이너스 시키고 그리고 채용된 인원을 플러스 시키는 게 이제 매해 말 재직 인원인데요. 그 인원이 사실은 2만 명 중에서 2018년 기준, 2017년 기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기회가 더 넓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IT 직군이 채용이 확대되고 있어요. 저희가 전기회사라는 기존의 업이 있기 때문에 전기 전공생들이 들어오는 게
정말 더 기회가 넓긴 하지만 IT 직군에게도 기회가 널려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18년도권 저희 사장님 부재하시기 때문에 채용 인원을 검토 중이지만 아마 긍정적인 숫자로 여러분들 앞에 올해 3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2017년만 봐도 2013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저희는 이제 3가지 채용도 모델이 있거든요. 3가지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모델은 이제 박진영 대리님 들어오셨던 것처럼 대졸공채예요. 저도 대졸공채로 들어왔고 모든 공기업은 거의 다 대졸공채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졸공채로 들어오면 신입사원, 그러니까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끔 들어오세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과장이셨는데 한전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대학생이시거나 대학원생이신 것 같은데 아까 앞전 회사들과 달리 이제 저희 회사는 일단 베이스가 디폴트 값이 신입사원들을 뽑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본인 전공들을 잘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다직급 대졸공채는 사실 NCS라는 이제 시험을 붙어야 여러분들께서 전공 공부를 잘 했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면접이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직급 대졸공채는 시험을 보셔야 돼요. NCS 국가에서 이제 NCS 자꾸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IT라고 하더라도 NCS를 보게 하고요. 연구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NCS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신 분야에 대한 PT 면접을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면 이제 거의 경영진 면접으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2018년에는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제도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4직급 대졸공채는 NCS. 여러분 네이버에 NCS 한 번만 쳐보셔도 대부분 공기업에서 이런 NCS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신데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GTR은 이제 해외에 있는 석박사들이 거의 이제 채용되는 좀 여러분들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법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2018년에는 과거와 비교해서 IT 이제 전공자들이 입사할 기회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IT 직군으로 들어오면 한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이제 박진영 대리님께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네. 그러면 이제 네. 우선 이제 간단하게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8월에 이제 구축이 된 이제 플랫폼인데요. 위에 이제 보시면 이제 5가지 뭐 메뉴가 있고 분석 활용 메뉴를 보시면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 인프라와 연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이제 뭐 R이나 뭐 태블로 같은 이제 분석 도구 이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제 분석 정보 요청을 해요. 이제 분석 전문가분들한테.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분석 전문가들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제 입사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인소싱으로 저희가 직접 사내에서 분석 전문가를 이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이제 화면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뉴스랑 뭐 트위터, SN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집한 정보인데요. 보면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많네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드 컬러 이거 텍스트 마이닝 통해서 자연어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낸 건데 워드 클라우드 보시면 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이제 영국에 원전 수주한 거 뭐 그런 뉴스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뭐 캡코 데이터 수집 현황 8억 건 정도 네 다양한 데이터를 아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하단에는 뭐 시범 사업 해가지고 이제 좀 간단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IT 직군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한전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IT 직군은 이제 기획과 운영 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기획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이제 한전에서 뭐 IT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뭐 사업을 할 것이냐
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거나에 대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수가 있겠고요. 현재까지는 그냥 제어만 하던 이제 AMI나 이제 송전 선로에 대해서 IoT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전력 감시 체계,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얻는 거죠. 뭐 그런 걸 구축하고 그 나아가서 이제 고장 예측까지 하는 기능까지 이제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력 빅데이터 종합 분석 플랫폼을 이제 현재는 구축을 했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운영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워낙에 회사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하드웨어도 그만큼 많고 그래가지고 그 하드웨어를 이제 저희가 아까 2만 명 중에 100몇 명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탁 운영에 대한 이제 관련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전력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한전 KD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위탁을 주고 있고 비전력 분야에서는 인소싱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위탁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요. 또 다양한 단위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탄소 자산 관리라는 시스템을 맡았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안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보안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보안 업무도 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분야 신기술 도입 및 적용이 있겠는데요. AI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챗봇을 도입한다거나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적용을 한다거나 또 IoT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는 이제 분야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제 구축한다거나 뭐 그런 사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24개국에 대해서 해외 사업 그런 걸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직으로 입사를 하면 어떤 일을 하실지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연구직으로 입사를 하시면 보다 좀 더 학술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어요. 운영이나 뭐 기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근간이 되는 연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실제 2017년도에 저희가 채용팀 입장에서도 수요 부서인 영업처나 전력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주신 이런 사람 좀 뽑아달라라고 했던 직무의 내용인데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전공은 이런 거예요. 전력경제, 융복합, 에너지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다 해당되시는데 어떤 일을 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냐면 분산 전원이나 스마트 그리드의 영향을 모델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IoT나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더 아까 박진영 대리님은 IT 직군이었는데 여기서는 연구직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 필요한 걸 연구하는 이제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여기서는 기획처에서 이제 필요로 했던 사람들인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다양한 선택 요금제를 개발하는 사람, 요금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전력 수급 등 영향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IT 전공자들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거나 뭐 영향을 분석하거나 하려면 다 IT적인 그 역량이 필요로 하니까 아무래도 연구직에 들어오시려면 이제 석사나 박사를 이런 분야에서 좀 심도 깊게 연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직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직은 조금 덜 뽑아요. 대조공채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방금 대조공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많이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적으로는 대조공채에 들어오셔서 어떤 그 IT 직군 고유의 성격의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 하실 때 어떤 루트로 들어오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대조공채냐 연구직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GTR이냐. 현실적으로 올해 18년 3월 달에 올라갈 모집 공고에는 대조공채랑 연구직이 있을 거예요. 고민을 하실 텐데 대조공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 기반이에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증과 어학 그리고 직무능력 검사에서는 NCS 기반 문제들 직무 면접에서는 전공 관련 내용들을 질문하실 거고요. 면접관들이 경영진 면접에서는 다른 기업과 똑같이 인성 면접이 진행될 건데요. 이제 NCS 기반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어떤 스펙들을 보지 않고 정말 저희가 공기업은 정량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든지 왜 이 사람을 뽑혔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 지원하실 때처럼 똑같이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IT 관련해서 열심히 했나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어필하실 수 있는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신스에서는 이따 샘플 보여드리겠지만 각 능력별로 10문제씩 50문제를 65분 안에 푸시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놓여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답이 있는 문제냐? 답이 있지만 지문에 답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측정해서 사전적인 공부를 엄청 요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답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답을 이끌어내느냐라는 그 논리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더 유리하실 거예요. 공부는 많이 안 했더라도 취준생들 이제 뭐 다른 공공기관 막 하는 취준생들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연습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공부는 덜했지만 NCS 기반인 그런 채용에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다 발면 특허 대상 입상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제 IT 직군 지원 학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관련 학과예요. 전자공학, 컴퓨터, 수학 아니더라도 관련 학과면 지원 가능하세요. 근데 도저히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통계다. 그런 통계더라도 비전공자라도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사는 한국어 자격증 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진영 대리님은 제가 듣기로는 한국사 하나 갖고 계셨고 기사 2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도 좋지만 일단 한전에 들어오시려면 관련 분야의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 있으신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영역 3개와 직군별 교육 영역에서 10문제씩 총 50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또 특이한 게 시험 볼 때 인성검사를 또 함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잘 봤더라도 인성검사에서 판정 불가라는 코드가 나오면 이제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하시게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 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다 여기에 답이 있고 요거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식이 다 있어요. 식이 있는데 요거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실 문제들입니다. 직무 면접은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관련 본인이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라는 거를 저희가 측정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각 전공 서적의 목차 수준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더 좋은 거는 그것을 현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 흔적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그럼 박진영 대리님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위주의 이제 경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통신장교로 근무를 했었어서 통신 기술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OSI 7계층이나 뭐 OSPF 같은 그게 어떤 건지. 근데 이제 저는 입사한 지 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17사번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게 나왔었는지.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뭐 OS별 이제 장점과 단점, 이제 뭐 리눅스나 윈도우, 이제 유닉스의 이제 장점과 단점 그런 거랑 시큐어 코딩. 그래서 뭐 자바 뭐 할 줄 아나, 그리고 개발 경험 같은 걸 좀 물어봤고요.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정보 처리 기사 정도의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경험과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RDBMS가 뭐냐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좀 유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Q&A 시간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준비하시는 법은 뭐 사람마다 준비법은 다르겠지만 실무진 면접은 그냥 이제 보통 대기업과 같이 정말 네가 배운 지식이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고민해 봤냐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질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9문제는 경향상 이제 자기소개서랑 관련 없더라도 네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IT 전공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자소서를 충분히 보시고 요거 재밌네라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더 하겠습니다. 경영진 면접은 인성 면접이라 보시면 되고 저희는 특이하게 신원조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래요. 지금 쫓기고 있어가지고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PT 면접 보고 경영진 면접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입사 후에 내부 육성 체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교육 기회를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하시면 인터미디엇 단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 중심 맞춤형 교육이나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여러분들께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회사가 이용만 하지 않고 개발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컨클루전이에요. 빨리 할게요. 이제 가능성이 0%이고 가능성이 100%라고 한전을 딱 놓고 보면 IT 직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 진짜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했고 저기 뭐 IT 직군 100몇 명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의 땅 한전에서 지금 3조 6천억 개 빅데이터가 있는 회사에서 아무도 이 로우 데이터를 제대로 가공해 본 적이 물론 있겠지만 이제 기회가 더 많은 회사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듯이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드는데 한전의 IT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사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매일매일 외줄타기 같다고 많이들 친구들도 말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안정성 이제 아무리 너가 실패를 해도 잘리지 않는다. 오히려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하지 이 사람을 아무 큰 고의적인 실수를 하면 그렇겠지만 안정적이다.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하다는 것.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을 내 인생에 걸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거 한전에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기회,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복닥복닥거리지 말고 이쪽 어항으로 와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메시지로 던져주고 싶어서 감히 이런 그림을 좀 무례할지 모르겠지만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신의 빛을 보여주세요라는 저희 채용팀의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 좀 많이 썼는데 그만큼 저의 어떻게 보면 간절함과 열정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